네, 2부 시간입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경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가는 것이다. 뭐 어쩔 수 없다. 살아남는 자가 장땡이지. 그리고 자본주의가 운영이 되고 사회 다윈이즘이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에서 누락된 사람들은 그냥 버려도 되는. 그렇게 해서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거죠. 정의는 실종되고 평등에 대한 추구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경쟁주의적 진화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아니거든. 생명체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동하고 힘을 모을 때에 그 종이 정말 살아남고 미래가 약속되는 거야. 피터 크로포트킨이라는 무정부주의로 유명하죠. 아나키즘이라는 것 또한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 무정부주의 그러면 정부가 없이 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니고요. anarchy라는 권력 질서가 없는 형태로 인간의 자율성이 철저하게 존중되는 이런 거가 원래의 아나키즘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무정부주의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정부의 질서가 없는 상태로 혼란이 그냥 자행돼도 괜찮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 누구도 인간 외에 인간이 설 수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의 사람 없다.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다. 이게 아나키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상대를 지배하거나 통치하려고 들지 마라. 인간의 내면에는 자기에 대한 자존감, 또 가치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을 존중해 주면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서 움직이게 되면 크게 굳이 어떤 강력한 통치 구조나 권력이 있지 않아도 훨씬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를 이뤄낼 수 있다. 이게 크로포트킨이 얘기했던 아나키즘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이제 전달해 주지 않으니까는 아나키즘이 뭔지 모르게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렇게 크로포트킨이 그러한 아나키즘을 얘기를 할 수 있던 근거는 앞처럼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의 존엄한 가치에 대한 확신과 이걸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경쟁보다 높은 가치인 협동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mutual aid, 상호 부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factor of evolution이라는 부제가 있죠. 진화의 한 팩터, 요소라고 하는 거죠. 경쟁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쟁을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인적이고 상대를 참혹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위의 가치인 서로 돕고 상호 부조하는 것이 인간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근대 이성의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는 얘기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근데 거기에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나 혼자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의 삶을 옥죄거나 자유롭게 하거나 이런 모든 환경에 공동체적 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생각하기도 하고요. 질문에 대답하기도 하고 그 대답을 해놓고도 다시 자기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한다는 것이 그 밑바닥에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가 가능한 거죠. 데카르트가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르네상스나 종교개혁이나 이런 모든 역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선 계몽주의적 선언이 가능했던 것이죠. 데카르트 혼자가 무슨 천재적인 발전을 해서 아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발언을 하기까지의 역사 과정이 있었고 사회의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자기 거 아니에요. 내려왔던 거죠. 그게 자기 안에 들어온 거죠. 합류한 거죠. 자기 안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물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사회의 특징이에요.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강의하고 아쉬운 것은 이러한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mutual, 함께 서로 상호적으로 interaction, 상호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지금 비대면이라는 상황 때문에
쉽지 않고 줌 강의를 하면 좀 그것이 보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함께 서로 생각하고 돕고 하면서 인간의 진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허버트 스펜서가 얘기했던 사회 다양성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가치 체계와 선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간의 협동과 상호 부조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고 이것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고 이것이 정의를 지켜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크로포트킨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그런 걸 많이 이제 관찰을 하면서 시베리아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이 생물학적 관찰을 크로포트킨이 하게 되는데요. 그거 말고도 영상에서 보면 참 흥미로운 게 되게 많아요. 왼쪽에 이 사진은 좀 정확하진 않지만 다 영상에서 뽑은 사진인데요. 새가 물고기한테 먹이를 먹여줘요. 그래서 큰 새는 물고기를 잡아먹죠. 그것만 우리가 먹이사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데 이 새는 물고기한테 무슨 이 곡식이나 이런 것들 알고 이런 걸 먹여주니까 이 물고기들이 몰려들더라고요. 나와서 뻐끔뻐끔. 이만큼 이게 물고기가 머리를 내미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좀 뭐지? 종이 다른 것들이 서로가 상호부조해요. 여기는 어린 소 한 마리가 어린 송아지가 사자한테 공격을 당하니까 저기서 들소 한 마리가 좀 종이 달라요. 달려오더니 사자를 공격해서 이 어린 송아지를 구원해낸 장면이에요. 야, 놀랍네.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맹수 앞에서 어떻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머리를 받아버려요. 왼쪽에 이 곰 사진은 이 새 한 마리가 연못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허우적대요. 곰이 어슬렁어슬렁 오더니 이게 동물원의 사진인데 곰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새가 어떻게 잘못 날라와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니까는 곰이 가서 그 새를 구해요. 그래서 딱 놓고 그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야, 거의 홍익 인간 수준이에요. 널리 독을 펴서 은혜를 끼쳐라.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인지하는 거죠. 느끼는 거죠. 상호부조는 이제 그런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오른편에 이 사진이 인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달리는 기차의 철로에 이 레일 한 군데에 깔려서 이렇게 끼어있는 원숭이 동료를 원숭이 몇 마리들이 달려와서 구해내요. 꺼지만 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종이 다른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출된 영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로포트킨이 본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호 부조의 현장을 봐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진화를 했다는 인간의 생존의 방식은 뭐겠는가? 당연히 상호 부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호 부조의 시스템과 체계를 깨트리는 것은 말하자면 인류의 진화를 도리어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 크로포트킨이 우리한테 주는 그러한 교훈, 일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자로 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원래는 이 사람이 턱턱 걸어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다는 해석도 있죠.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면서 함께 살아갈 때에 그때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침 식탁을 하나 보더라도 자기가 음식을 차려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온전히 자기가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올라오는 모든 음식의 재료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현실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조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하자면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밥 먹는 식탁 하나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 나무가 자라난 현장이 있고, 그걸 벤 곳이 있고, 다듬은 곳이 있고, 판 곳이 있고, 유통한 곳이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아주 복잡하다는 여러 가지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인간이 사는 것이지, 혼자 사는 건 아닌 것이고, 이것이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적대적인 관계를 감당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힘들어져요. 남북관계 보면 알잖아요. 남과 북이 원래 같은 민족으로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분단이 됐어요. 아니 세상에. 해방이 되면 함께 살 줄 알았는데 가족끼리 갈라지고 형제끼리 갈라지고 자매끼리 갈라진 거죠. 조선과 후손도 갈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총을 겨누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이게 상호 부전하는 관계로 딱 만들어진다면 와 대단할 거예요. 남쪽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는데 함께 힘을 모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만한 것도 중국이나 일본이 신경을 팍팍 쓰고 있는 판인데 남과 북이 통일이 돼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힘을 합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진화가 가능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남과 북이 체제 경쟁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체제 경쟁을 통해서 남쪽이 이겼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측면도 있어요. 이제는 그걸 해야죠. 마찬가지로 진화라고 하는 것은 경쟁 위주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도리어 상호 부조하고 협력하고 협동하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역량을 발견하고 힘을 모아서 새로운 일을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까지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죠.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같이 한다면 그 10사람이 같이 하는 과정에 이견도 많고 인간관계에 골치 아픈 것도 있고 긴장도 있고 불편한 싸움도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극복하는 것 또한 배움이죠.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 많잖아요. OECD 국가에서는 16살 이상 다 정당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공부 안 하잖아. 무슨 그게 다 공부인데요.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그 사회의 중요한 주제를 정치로 만드는 능력, 엄청난 지도력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면 지도력이 발휘 안 될 텐데.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일찍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규합할 수 있고, 이게 하나의 큰 힘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크로포트킨이. 근데 우리는 그건 싹 빼고 경쟁 위주의 교육만 시켜서 도대체가 힘을 모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박탈해 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의 진화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얘기 잠깐 1강에서 잠깐 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진핵세포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광합성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애초에는 그 안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게 존재하게 되는 그런 거죠. 광합성을 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원래는 외부의 세포였는데 이게 같이 협동을 해서 엔도 하면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심바이오시스는 공생하는 것이죠. 별개의 세포가 하나로 결합해버린 거죠. 이만큼 놀라운 일종의 공생, 심바이오시스가 상상하기 어렵죠. 이게 바로 세포혁명입니다. 에마글리스는 칼 세이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와 함께 살았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마글리스가 다윈 이후의 다윈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경제의 개념으로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포의 진화 과정을 연구한 결과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저와 다른 기관이 하나가 돼서 그것이 협동체제를 만들어내서 이게 이제 마치 처음부터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독립적인 그러한 기능이 하나가 돼서 에너지를 소화해내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숨을 쉬어서 산소를 공급받고
그래서 이것이 몸의 신진대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에너지를 뿜어내고 에너지를 또한 쓴 것을 버려내고, 이런 대사 과정을 그 세포 하나 안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글리스의 엔도심바시스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애초에는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다윈의 경쟁 개념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협동해서 함께 이 어떤 시스템을 새롭게 창출한다? 이게 일종의 세포의 혁명인 동시에 진화라는 개념의 발명이잖아요. 지구역사에서 보면은 지금은 탄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산소가 문제가 됐던 경우가 시기가 있었어요. 이 산소는 독이거든요. 무섭거든. 우리는 지금 산소가 많아야 좋다고 하고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해결을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음식물을 밖에다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화돼서 썩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 형체가 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산소가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 산소가 독이에요. 그런데 식물이 놀랍게도 산소를 자기 에너지 삼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산소를 호흡해서 탄소를 배출하죠. 그렇죠. 그 아침과 낮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고 산소를 또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산화라고 하는 자체가 이 철도 산화되면 이제 녹이 쓰잖아요. 그만큼 이 산소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산소를 흡수를 해서 이것이 에너지원이 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굉장한 거죠. 그리고는 탄소를 흡수를 해서 산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산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이 생명의 대사관계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런 것 속에서 태어나는 엔도심바시스라는 공생 시스템을 해명해낸 게 마글리스의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역시 보면은 경쟁이 아니고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의 세포혁명에 대해서는 피에르 데야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 인류학자이기도 고고학자이기도 한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인간 현상이라는 책, 이분이 이제 북경 원인의 유고를 발견해서 인간의 진화에 대한 것에 하나의 초석을 세운 그런 분인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로 만들어 가는데, 그렇잖아요. 원래 이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기능이, 아까 우리가 마글리스의 얘기처럼 기능이 하나 추가되면 그 추가된 것만큼 서로의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복잡계로 이동하는 거죠. 복잡계로 이동하면서 그것을 구조화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걸 진화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뭐냐면 누스피아라는 정신계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신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서 태어난 거라는 거죠. 물질이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복잡한 관계는 이 복잡성이 의식을 일깨우고 도전하게 하고 이런 거죠. 아이가 손을 놀리기 시작하면서 단순한 손놀림에서 복잡한 손놀림까지 가게 되면 손놀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한 의식의 세계도 변하는 거죠. 눌렀더니 펴지네? 펴진 거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들었더니 예쁘네? 아니야, 다시 해볼까? 복잡한 생각이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잡한 생각이 뭘 하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스피아라는 이 개념은 뭐가 중요하냐면, 좀 단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쟁이라는 시스템에서 진화가 이루어졌다. 그래? 아니야. 협동이라는 게 있지. 협동이라는 것은 아직 물질적인 조건으로만 가능한 걸까? 아니야. 그건 정신계가 이걸 또한 이렇게 이끌어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의 세계가 아주 복잡한 걸 담당할 수 있으면은 그 진화의 체계가 저 다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이런 겁니다. 자발적 진화라는 이러한 개념도 등장하게 되는데, 진화는 기존의 진화로는 단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진화의 변화의 과정은 아주 미세한 것들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퍼나 이 정신계의 복잡 수준의 정도가 달라지면 이 정신계의 사고가 흐르는 것에 따라서 진화의 방향과 궤도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넉넉히 가만히 있는 사람과 생각을 깊이하는 사람은 행동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라마르크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윈하고 라마르크는 틀렸어. 다윈은 맞았어.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지만 라마르크는 용불용설이죠. 쓰는 것만큼 그게 더 안 쓰는 것만큼 그게 기능이 퇴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한 개체 안에서는 그게 맞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근육이 발달하죠. 아닌 사람은 그 근육이 허물어지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유전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있다고 요새는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피제네틱스라고 해서 후발적 유전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는 살아생전의 획득한 형질도 유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기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기린은 목이 긴 것만 살아남았어. 그런데 목이 긴 것이 살아남게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목을 좀 더 이렇게 뻗는 의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이죠.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게 오래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겠네. 그러면 운동을 하겠죠? 그런 체질이 살아생전에 획득된 형질인데 이 획득된 형질은 유전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의식하게 되면 그럼 그 의식의 세계가 진화를 발명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계획적으로. 마빈 해리스라는 인류학자, 문화인류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Our Kind라는 책의 첫 페이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건 성서의 첫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마빈 해리스는 Our Kind, 우리 같은 종자들 이런 뜻이에요. 태초에 첫 발자국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걸음 옮기는 그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이죠. 직립보행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건데 한 걸음 옮긴다는 이 자체가 새로운 세계가 만나는 거거든요. 새로운 세계가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세계가 가해오는 위협도 있고 도전도 있고 긴장도 있고 포근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아주 복잡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의식세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혁명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의식혁명을 끊임없이 추구한 게 종교예요, 사실은. 종교적 심성이 깊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좀 다르잖아요. 제가 종교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의식의 세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수도를 오래 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맑잖아요. 목소리가 탁하거나 눈빛이 좀 흐릿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청청함의 기운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피부도 좋고요. 뭐 이런 걸 우리 보게 돼요. 몸가짐도 다르고요.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획득한 힘이에요. 이런 힘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이 집단적인 어떤 힘이 돼서 새로운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보세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한국 사람들의 키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과거에 제 또래는 170대면 큰 키예요. 지금 180 보통이잖아요. 작은 사람도 있지만은 여전히. 그 제가 그걸 보면 신인종이 등장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의식의 혁명까지 결합되면 참 많이 다를 거예요. 책가방에서부터 해방된 세대가 그렇게 커진 거죠. 엄청난 이 신체적 변화예요. 과거와는 달리. 근데 이것이 집단적인 어떤 이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모양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것이죠. 복잡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 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우리가 뭘 하나를 하려도 굉장히 복잡한 생각과 감정과
동작과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복잡계를 끊임없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진화라고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A라고 행동하면 상대가 B로 움직이겠지? 작용 반작용으로만 되어 있지 않나요? 난데없이 C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C가 있다가 빠져나가기도 해요. 내가 설정했던 그러한 도식하고는 전환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획대로 탁탁 됐다? 알 수도 있지만 아닌 일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기분 좋게 나왔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불쾌한 일이 생긴 것이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또 그게 풀리기도 하는 것이고 생각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을 해서 하루를 구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주 복잡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미래적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인류의 진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인간이 자본주의와 기후위기 앞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방법을 찾기도 하죠. 이때 필요한 것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복잡한 이러한 현상을 놓고 지구 전체의 시각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는 그러한 의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통하고 그래서 각자의 처지의 특징과 차이를 서로 얘기하고 이것이 전체 흐름 속에서는 어떤 것들일까를 파악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이게 거대한 복잡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 복잡계를 탁 잡아채서 그 본질을 깨트려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까지 간다면 그건 대단한 것이죠. 그게 바로 피에르 샤르댕이 했던 뉴스피어, 정신개혁의 차원을 한껏 높여주는 것이고 의식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식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는 각도와 세계와 규모와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전체를 융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인류의 미래는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 주제만 꽂혀서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지, 이건 저것과 연결되어 있지. 불교의 연기설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사물 어느 하나도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다. 모두가 다 연결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복잡한 세계이지만 그 복잡계에 빠져서 혼미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각성의 차원을 열어나가게 되면 그 각성된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해 보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생명 공동체를 담아내고 있는 가야의 세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생태문명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로 10번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